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에 이어서 어, 역시 미국 월가의 동향을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쯤 됐었죠. 2월 9일경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 5천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기염을 통했는데요. 5주 연속을 상승을 했었습니다. 과거 20년간 S&P가 비록 부분적인 부침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모양이 우상향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성장세가 더욱 강력해져 가지고요. 최근 15주 동안에 14주를 연속해서 상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1972년 그리고 1969년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S&P 500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그 2월 13일 날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그때 당시 기대는 이번에 한 3% 이하로 돼 가지고 이자율이 좀 더 떨어져서 좀 더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정작 열고 보니까 3%가 아니라 3.1% 돼가지고 기대에 미흡해가지고 상당히 실망하던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장 개시 후 1시간 동안에 500포인트가 하락하고 S&P 자체는 1.3%, 나스닥은 1.8% 하락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모두 뭐 한 2%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망한 걸 보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당분간 가능성이 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인다는 그 견해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월, 4월 뭐 그런 건 없고 이제 5월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나마 있으면 있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인프라 부분에 유입되고 또 엔지니어 IT 특히 AI 부분에 전반적인 인력난 주택 경기도 양호하고 모기지도 하락하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해가 AI 중심으로 모멘텀이 강한 경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과거 2년 반 동안 특히 코비드 국면에는 어, 상당히 모멘텀이 없었는데 모멘텀의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 의료품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월마트나 코스트의 물가도 양호하고 주택 경기 전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고 그런데 근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그 양지만 아니라 음지도 본다 그러면 여전히 중소기업은 곤란한 상황이다. 일부 매그니피센트 세븐 등 빅 테크 기업들은 양호하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좀 곤란하다. 그런 신중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모습도 좀 있습니다. 미국의 출생률도 지금 코비드 당시부터 좀 하락돼 가지고요. 이게 서서히 미국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뭐 기저귀, 다이어퍼, 우유, 장난감 등 산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전반적인 AI 모멘텀 경기 성장 이 과정에서도 부분적인 소외가 있어서 이게 병존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면을 보는 게 미국 경제를 좀 완전하게 좀 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갖추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지금 그 활황세를 보이고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역시 조심스러운 견해가 나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까지 있었던 AI 닷컴 그때 그 붕괴가 역시 있었죠. 이것이 현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의 성장으로 경제가 부황되고 있는데 이것도 붕괴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가능한 붕괴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부분 그 당시에 2000년 1900년대 말 2000년 초반 닷컴 회사들은 IT라는 그 호재는 있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없고 그저 과거가 달랐다. 차별점이 크다. 그런 쪽으로 나갔는데 현재 AI 모멘텀을 한 성장은 IT와는 패러다임이 다른 기존의 IT와는 패러다임이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 경제 성장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주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빅테크들이 이 경제를 지탱하고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되는 논리지만은 조심스러운 논리는 미국 주식시장 월가에서도 매그니피 세븐에 대한 투자가 그쪽으로만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이제 좀 성장하고 AI도 성장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니냐. 딴 데로도 이제 자금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역시 그래도 비록 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그 자금들이 더 이상 조심스럽게 돼서 AI로 가지 않더라도 역시 결국은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중소기업은 가지 않고 대기업 쪽으로 갈 거라는 그런 다소 희망적이지만 자신감 있는 그런 견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세는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월 20일 날 벌써 주당 $700 이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의 측면에서 볼 때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이미 초월하고 나아가서 알파벳도 초월했습니다. 구글의 알파벳도 초월해서 상당히 지금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3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이건 진짜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부상인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AI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오픈 AI의 CEO 올트만이 두바이 가서 $7 트릴리언을 좀 모금모금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이 엔비디아의 존슨 황 CEO는 AI가 이제 계속 이용될 텐데 AI가 나오면은 AI를 이용한 모든 컴퓨터나 시설은 여기에 맞게 이게 변형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현재 기존의 칩을 다루는 이 기존 시설들은 AI를 기능에 따라서 기능에 만족할 수 없다. AI가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AI에 맞는 IT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7 트릴리언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에만 240%가 선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성장할 건데 성장한다는 데에서 세 가지 이제 측면이 나옵니다. 빅크라우드 기업,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설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부품 GPU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 수요가 막대하다. 물론 AI가 중심이 되겠죠. 또 엔비디아가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강력한 AI 칩 B100이라는 AI 칩을 공개할 텐데 여기서 또한 20% 이상의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측에서 이 기업들에게 AI 관련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를 할 것이다. 여기는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상당히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되면 여기에서 엄청난 이익이 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700은 넘었지만 이제 740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터치를 하고요. 아멜리아스 리서치라는 평가 회사가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920까지 성장할 수 올라갈 수 있다 주가가. 그래서 이미 골드만과 JP는 750에서 800선 사이에 성장할 거라고 이제 그 군락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를 진짜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성장이 뭐 우상향으로 일직선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조정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과거에 테슬라가 뭐 10불, 20불, 뭐 30불 거기에서 뭐 1000불이 넘게 올라갈 때랑 그때가 이제 이게 대자비가 돼가지고 병립을 하는데 과연 테슬라처럼 성장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테슬라처럼 그렇게 고꾸라질 수 있을 것인가? 참 그거는 참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현재에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모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고 앞으로의 경제 AI 관련된 또 IT 부분의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전 프로는 믹스트 리얼리티 헤드셋이라고 그러죠. 혼합 현실, 증강 현실 뭐 그런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믹스트 리얼리티 헤드셋인데 이게 보니까 2023년 작년 6월에 애플에서 우리는 이걸 발표할 것이다. 새로운 기종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올 1월 달에 첫 주문을 받았죠. 가상적인 주문을 받았고 2월 2일 날 미국 시장에서 한정적으로 미국에서 공개 판매가 돼서 일반 대중의 이제 이 부품이 이 기계가 공개가 돼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애플워치 이후 처음 공개된 애플의 혁신적인 생산물이다. 그런 말 유명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꽤 호평이 높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눈이 뭐 좀 피곤하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호평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목소리로 나오고 그래서 혁신부재 등의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뭐 미니멈 3,500불, 맥시멈 뭐 1,000불, 200불씩 거기 더하는 게 되는데 가격은 높지만 수요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라고 월가의 유명한 주식 프로 진행자고 스쿼그 온 더 스트리트라는 주식 프로그램의 TV 프로그램의 사회자기도 하죠. 상당히 이 비전 프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는 이미 구매했다. 그리고 애플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커버그가 이제 비전 프로를 평가한 게 좀 흥미롭습니다. 저커버그는 메타의 퀘스트 3라는 헤드셋이 있는데 이것이 비전 프로보다 훨씬 양호하다. 그러면서 비판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약간 아전 인수격 비판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진 크레머는 비전 프로는 자동차로 치면 람보르기니다. 명차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애플의 전망을 이제 밝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는 경지에는 옛날에 아이팟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이팟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부상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으로 되고 이제 비전 프로로 된 건데 각자마다 아이팟 세대, 아이폰 세대, 이제는 비전 프로 세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뭐 체험을 안 했습니다. 이 비전 프로가 시각 정보 처리가 기존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뭐 TV도 관람하고 경기도 관람하고
현장 가서 보는 거 못지않게 생생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세대들은 뭔가 그렇지 않은 세대와는 뭔가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전 프로 세대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저 역시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만 미국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애플샵에 들러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리 애답터 시기가 지나면 아마 이 아이폰이 개선된 것처럼 이것도 개선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전 프로가 과연 얼마나 성장할지 좀 주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렌 버핏이 CEO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비중을 재조절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67조 투자액을 감소시키겠다. 아주 눈에 띄는, 물론 애플의 전체 회사 규모에 보면 상당히 뭐 액수가 작습니다만 원래는 워렌 버핏이 그 재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코카콜라나 뭐 그런 거 먹고 있고 쓰고 그런 거 정보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소극적이다가 나중에 이제 애플이 성장을 해 애플을 쓰면서 내가 왜 이걸 몰랐나 그렇게 이제 자책을 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인드셋이 계속 유지돼서 아마 이 이전에 최근에 좀 애플이 AI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동떨어졌다. 애플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애플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167조를 이제 투자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보수적인 투자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슈퍼볼 58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10일 날 네바다에서 사상 기록적으로 1억 2,300만 명이 시청을 한 가운데서 슈퍼볼 경기 NFL의 미식축구의 결승전이죠. 그래서 CBS가 이 광고를 담당하는데 30초에 700만 불, 700만 불, 네, 그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6,500만 불을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슈퍼볼 NFL의 그 광고비를 따기 위한 그걸 광고를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서 현재 뭐 기존의 CBS, 파라마운트, 아마존, 애플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물밑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아마 2032년까지 뭔가 새로운 CBS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서로 균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특히 미국 남부 지역에서 국경이 거의 뭐 호소해짐에 따라 가지고 일리갈 이미그런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800만이다, 1000만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 전역에 좀 분산돼서 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는데 좋게 말하면 일리갈이고 좀 미화시킨다면 undocumented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민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그런 관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미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은 이건 경제적으로 7 빌리언 7조 달러의 효과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좀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8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 하우징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현재 미국의 상당히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택도 있고 의료도 있고 뭐 차량 문제도 있고 차 사업 뭐 보험회사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들을 잘
소화만 할 수 있다면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게 상당히 새롭게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또 AI가 금융 서비스인데 지금 금융 서비스가 현재는 인터넷 이메일이 주된 물론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인터넷 이메일도 좀 이용되고 있는데요. AI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AI는 침투력이 아주 빠르고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AI가 처리하는 게 지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에서도 AI가 본격적으로 은행 사무 처리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향후 2년간에 은행에서 인적인 요소를 완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커다랗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중국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60%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60% 보복 관세를 때릴 경우 중국은 한 500조의 무역 손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은 이 트럼프의 60% 보복 관세 이 상황에서 견디지 못한다. 경제가 쉽게 해서 파산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완전히 디커플링, 제각각 간다. 관계가 단절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를 본다면 중국의 BYD 전기차가 상당히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요. 저가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전에 이 채널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전기차도 중국이 좀 휩쓸지 않을까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맥혀 들어가지 않고 미중 간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양국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평탄하진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결함될 것이다. 그런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중요한데 배터리 부품이나 부속, 재료 그것이 중국에서 좀 생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좀 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충분히 이제 뭐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이지만은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또 그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자금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기업들이 있고 레이오프 실업을 좀 시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스코, 시티그룹, UPS, 블랙락, 찰스 웹, 스왑, 페이펄, 이베이, 트위치, 닥사이드 등이 레이오프를 하고 있는데 이 망라한 회사들이 대충 IT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레이오프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측면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은 레이오프 하는 게 자기 회사의 인적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도 이제 AI 기술을 채용해서 그 기계 생산 과정을 좀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신속화하고 그래서 좀 제품을 재빠르게 내서 시장에서 좀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관련된 인력들을 좀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AI적인 인력을 좀 레이오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레이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서 레이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인적 그 구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레이오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는 레이오프를 당하는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되냐? 이 인력들도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 해고된 인력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게 현재 경기 화랑세의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그 선순환이라고 하면 너무 미화된 건지는 몰라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레이오프는 진행되고 있어서 신경 쓰인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입증하는 건 실업률 수치가 이걸 말해준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오프가 돼도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건 그게 뜻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 재밌는 게 모두 이제 기술적으로 불황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호황으로 진입하는 걸로 이제 살아나는 걸로 좀 보이는가 했는데 이건 참 의외인데요. 그런데 일본 증시를 보면은 최근에 한 2월 15일쯤 되는데 미국 동부 시간으로 38,15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가요. 그래서 이거는 1989년, 1990년 그때 고점 이후에 계속 그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쭉 나가면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건데요. 38,000 정도가. 그런데 이렇게 증시로 보면 살아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불황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데 불황이라니까 일본에서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유럽 증시는 이미 요 정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은 이미 내려졌으니까 그거는 뭐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 3% 정도 성장해서 결국 세계 경제를 전체로 볼 때는 호황은 중국도 지금 약간 이제 약화되고 있고 전망이 좀 어렵고 그래서 미국만 지금 그 좀 좋은 조건에서 지금 웃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IMF의 2024년 세계 경제 예측에서 미국은 올해 2.1% 성장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뭐 2.1%나 3%나 성장은 성장이니까. 근데 유럽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경기 침체를 탈피하면 다행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그 소식을 보면 침체를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폭 개선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또 뭐 기술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니까 이것도 좀 약간 좀 관찰 좀 역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미국의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내로 과거 3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일 최저가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뭐 50%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지난 12월이 역대 가장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였답니다. 그래서 온방 수요가 감소하고 가스 수요도 감소해가지고 그런 거였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고도 풍부하고 또 생산은 기존 그대로 이제 나오고 그래서 저장 시설이 또 부실하니까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이 좀 안 되니까 수출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각 해결은 회복은 아마 쉽게 되지는 않고 단시간에 앞으로 6 내지 9개월 정도 지나면서 덜컹덜컹하면서 이제 뭐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사이 제가 이제 월가를 동향을 집중적으로 좀 제 부족한 지식이지만은
제가 듣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보는 건 얘기를 잘 안 보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곳곳에 좀 약간 좀 그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좀 하회 같은 이해심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맞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월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과거처럼 미국 대선이나 가자 지역을 안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미국 대선은 지금 큰 변화 요인 그 구조적인 관점에서 짜여져 가지고 그 얘기를 해봤자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구조가 변하지 않으니까 식상하고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2월 말쯤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뭐 저기 경선 미국 공화당 경선 있을 때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은 제가 이제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생존에 집착하는 그런 역사적인 연유가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저렇게 옆에 놓고는 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 연장선상에서 하마스 발본을 해서 모든 걸 희생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이스라엘 욕을 먹고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이스라엘대로 생존에 대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걸 말씀드린다는 게 불난지 뭐 상처 후비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